안녕하세요. 2022년 구성주의 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의 주제 강연을 맡은 박건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제 강연은 이분법을 넘어선 지속가능한 유아교육의 미래 방향을 그려보는 시간으로 포스트 시대의 구성주의 유아교육의 실천에 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포스트 시대, 사실 그다지 거창하거나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포스트는 영어의 after와 같은 뜻입니다. 즉 무엇 이후를 의미하는 접두어인데요. 이전의 시대가 제안하던 패러다임, 그 이후로 새로이 나아갈 시대의 움직임이나 사상의 변화, 그 이후를 지칭할 때 포스트라는 접두어가 주로 붙게 됩니다. 모더니즘의 접두어인 포스트가 붙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휴머니즘의 포스트 접두어가 붙어서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불리우게 되고요. 요즘 우리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수업이나 강연을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휴머니즘에 관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마스크를 쓴 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렇듯 포스트는 그 이후를 향하는, 미래를 향하는 접두어입니다. 미래교육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전 교육 분야에 관심이 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 최종고시를 앞두고 특히 유초연계와 관련된 초등 1, 2학년 통합교과에 관한 공청회가 바로 지난달 10월 교원대학교에서 열렸는데요. 이러한 미래교육을 향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유아교육의 나아갈 방향과 실천에 대해 늘 고민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래교육 관련한 뉴스들 중에서 작년부터 반복적으로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오늘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최하위 또는 하위권이라는 헤드라인에 깜짝 놀라며 인터넷 기사를 내려보았습니다. 기사에서 보여주는 표는 2018년 OECD가 실시한 피사 테스트의 결과입니다. 피사는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국제 비교를 위한 성취도 평가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표는 국내 뉴스 기사에 나와 있는 표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빨간 점의 한국이 왼쪽 아래 하단에 하위권으로 위치되어 있고요. 제가 초록색 박스로 여러분 보시기에 편하게 체크해둔 부분을 보시면 사실과 의견의 판단이 미비하고 디지털 교육교회가 미비한 국가그룹 중에서도 한국이 아래쪽에 위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가 좀 놀랍죠? 진짜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직접 그 원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원본인 영문 보고서의 제목은 사실 아래와 같습니다. 21세기에 글 읽는 사람,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 기르기, 즉 리터러시, 한국말로 문해력이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 구성주의 유아교육학회에서 지난번 학술대회 기조 강연을 해주신 메리언 울프 교수님 강연과 그 맥을 같이 하는 주제입니다. 피사의 평가는 18년에 진행되었지만 전체 보고서가 공개된 것이 21년이어서 우리나라에도 작년 말부터 기사가 계속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뉴스 기사와 관련된 해당 데이터의 원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로축은 정보의 객관성과 편향성, 주관성을 분별하는 교육을 받은 비율이고요. 세로축은 글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OECD 평균인 47%에도 훨씬 못 미치는 20%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글을 읽을 때 이 정보가 객관적으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저자의 주관에 치우쳐서 편향되게 쓰여진 글인지를 구별해내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했더니 이 역시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은 뉴스를 읽을 때 또는 책을 읽을 때 이 글이 객관적인 글인지 아니면 저자의 주관에 치우쳐 쓴 글인지 구별하는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뉴스를 보면서 이 글이 가짜뉴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러한 분별력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그래프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결과를 보고 앞서 우리나라 인터넷 뉴스가 요약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디지털 교육 기회가 미비하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일까요? 아니면 편향된 주관의 의견인 걸까요? 해당 보고서의 또 다른 그래프를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표에서는 가로축이 읽기, 수행 능력에 관한 것이고요. 세로축은 앞서 보셨던 세로축의 내용과 같은 글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세로축은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은 20%대인데요. 가로축의 읽기 수행력은 평균 점수인 487점을 상회하면서 510점을 지금 넘어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이 보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조금 해놓은 부분이 보이시죠? 즉, 대한민국 아이들이 읽기 능력 자체는 우수한데 지금 읽고 있는 글이 팩트인지 아니면 저자의 의견에 관한 것인지를 구별해내는 능력이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세로축을 보시면 하위권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보신 한국뉴스가 말하던 것처럼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에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뉴스들 역시 편향된 주관이 치우친 기사이지 객관적 팩트가 아닌 건데요. 현재 한국의 학생들이 읽기 능력 자체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가짜뉴스와 팩트,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능력, 깊이 있게 읽고 성찰하여 분별하는 고차원적 문해력의 평균 이하의 성취를 보인 것입니다. 피사 보고서 역시 한국의 이러한 눈에 띄는 결과에 주목하면서 이는 국가교육과정의 차이, 그리고 학교 밖에서 읽기와 관련된 학생들의 상이한 경험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일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봄 춘계학술대회에서 미래시대의 문해력에 관한 통찰을 전해주신 메리언 울프 교수님의 연구와도 접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메리언 교수님의 강연에 많은 청중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문의를 주신 부분들을 오늘 제 강연과의 접점 속에서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보신 피사의 결과처럼 혹시라도 해석자의 주관이 개입되어서 원문이 훼손되는 것을 줄이고자 최대한 원저의 내용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언 교수님은 최근 디지털 매체 기반의 읽기에 익숙해진 젊은이들이 이전의 세대와는 다른 패턴의 읽기 양상을 보이는 것에 주목하시면서 세 가지 변화를 짚어주셨습니다. 첫째, 디지털 매체상에서 정보를 읽을 때 우리는 키워드가 위치한 지점 위주로 건너뛰면서 알파벳 F 또는 G 패턴으로 훑어 읽기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 이러한 읽는 방식의 변화는 우리의 읽기 집중도를 떨어뜨려서 산만하게 글을 읽게 되고요. 셋째,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주의 집중과 기억력의 감퇴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 컷은 미국의 유명 영화 감독이자 코미디언인 우디 앨런이 말해서 유명해진 건데요. 제가 한번 찾아 넣어보았습니다. 속독을 배워서 톨스토이의 유명한 장편소설이죠. 전쟁과 평화, 엄청 긴 소설인데요. 이것을 20분 만에 독파를 했더니 머릿속에 남은 것은 이건 러시아에 관한 이야기였지 라는 것 뿐이었다는 거죠. 디지털 환경에서 훑어보기와 같은 속독에 우리의 읽기 습관이 길들여지면서 깊이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판적 분석과 공감을 위한 시간이 줄어들면서 고전과도 같은 긴 글을 읽어내며 복잡한 인간관계와 사회를 파악하고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진리와 가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는 능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읽는 방식의 변화가 우리 뇌의 변화,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종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뇌인지과학과 문해력 분야 연구에 석하 계신 메리언 교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현 인류의 민주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디지털 매체와 인쇄 매체, 모든 매체를 깊이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은
가짜뉴스를 통한 대중선동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무관심 같은 그러한 민주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최소한의 예방 접종입니다. 메리언 교수님은 독서는 성찰함이다. 산만함으로부터의 저항이다. 그것을 위해 쓴 시간만큼 우리에게 되돌려준다는 데이빗 율린이 한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당신이 읽는 책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읽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이자 미래인 이 포스트 시대에는 무엇을 읽느냐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읽느냐, 즉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읽느냐와 그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도 중요해집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교육 현장과 일상 속에서 어린이들이 읽기를 어떻게 배우는지, 교사인 우리는 읽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가 더욱더 중요해진 시대가 바로 우리의 지금 오늘 포스트 시대인 것입니다. 메리언 교수님이 강조하신 내용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보고, 듣고, 음소를 판별하고 감정을 느끼는 뇌의 부분은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읽기 위한 능력은 뇌에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뇌 연구를 통해 밝혀진 부분인데요. 즉 특정한 읽기 회로는 우리 뇌에 없습니다. 문해력을 획득하는 것은 인간만이 후천적으로 성취한 가장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지구상의 다른 종들은 문해력을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읽기 학습은 인간 두뇌의 저장고에 완전히 새로운 회로를 추가하는 것인데요. 인간의 종은 깊게 읽고 성찰하는 법을 배우고 습득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기나긴 과정을 거쳐서 뇌 회로의 연결을 재구성하였고요. 그 결과가 현재 인류의 뇌로 변화될 수 있었다고 메리언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 획득된 정보 중에서 일부만이 우리 뇌의 단기 저장 창고에 저장이 되며 단기 기억에 저장된 모든 정보가 장기 저장 창고로 저절로 이동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 디지털 시대의 멀티태스킹과 빠른 훑어 읽기만으로는 비판적 사고, 성찰, 공감과 같은 느린 인지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느린 인지 과정은 깊게 읽는 과정 속의 성찰과 내면화의 과정에서 습득이 됩니다. 이러한 깊게 읽기를 위한 준비는 바로 영유아기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유아교육자의 전문성이 빛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메리언 교수님은 지난번 강연에서 5세 이전의 어린 시절에 만질 수 있는 책을 읽어주는 성인과의 교감 속에서 깊게 읽기의 준비를 위한 사전 문해력을 다지는 언어적이고 사회정서적인 경험의 노출이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영아기 및 유아기 시기 동안 감각적으로 만질 수 있는 책을 만나는 경험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즉 인간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비판적 사고의 기반을 다지는 질문의 경험, 공감하는 이야기를 통한 상호작용의 질 높은 경험이 영유아기 이후에 깊게 읽는 능력과 직결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지금 보시는 왼쪽 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유아기 동안 이러한 사전 문해력의 기반을 다진 이후에 만 5세부터 읽기의 전조들이 시작되고요. 만 7세 이후 어린이들은 유창한 읽기 기반의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영유아기 동안 만질 수 있는 책을 기반으로 한 읽기 능력의 습득이 이루어진 후에 오른쪽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정보의 노출로 자연스럽게 전이될 때 우리 아이들이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 트랙의 읽기 매체를 자유로이 활용하는 양손잡이 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셨지요. 그러기 위해선 양손잡이 읽기 뇌의 형성을 지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시면서 비고츠키의 이름을 짧게 언급하셨어요. 비고츠키는 피아제와 함께 구성주의 유아교육학회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구성주의 학자로 인간의 새로운 경험이 기존의 인지구조에 통합되면서 지식이 습득되고 구성되어지는 과정에 관심을 가진 학자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과 발달에 관한 관점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1896년생이란 공통점이 또 있네요. 피아제는
아동의 발달 단계보다 선행한 학습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았지만 비고츠키는 사회적 학습은 발달에 선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아제는 인지 발달 단계, 그 구조의 보편성을 주장한 반면에 비고츠키는 피아제가 제안한 인지 발달 단계가 모든 문화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인지 발달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같은 연도에 태어난 두 학자 모두 1920년대와 30년대 시기에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켰지만 비고츠키가 38세의 나이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이론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는 못합니다. 피아제가 언어를 기반으로 사고가 형성된다고 보았다면 비고츠키는 사고와 언어라는 그의 저서에서 피아제와는 다른 견해를 펼칩니다. 그림에서 지금 보시듯이 비고츠키에게 인간의 언어와 사고는 다른 체계로 존재하다가 유아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두 체계는 점점 교집합을 넓혀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메리언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문해 습득이 일어나기 이전의 영유아기 시기 동안 감각적으로 만질 수 있는 책을 기반으로 성인 또는 또래와의 질 높은 상호작용 속에서 그것은 비고츠키의 개념으로는 근접 발달 영역이 비계 설정이 되겠지요. 영유아기 동안 비판적 사고의 기반을 다지면서 인지를 확장하는 질문의 경험, 공감하는 이야기를 통한 상호 교감의 질 높은 경험이 영유아기 이후에 깊게 읽기 능력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유아교육의 질이 어린이의 책 읽는 미래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유아교육을 통한 질 높은 교육적 상호작용과 인지적 비계 설정을 통한 배움과 학습의 경험이 어린이의 발달과 성장을 이끕니다. 저는 유아교육의 사랑과 돌봄, 놀이 중심의 강조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아교육의 고유한 특수성과 유아교사의 전문성이 앞으로의 포스트 시대에는 더더욱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OECD는 전 세계가 2030년까지 도달해야 할 교육의 공동 목표를 세웠습니다. 교육부 자료에서 번역본이 있어서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2018년에 소개된 OECD Learning Framework 2030의 아웃라인으로 미래 시대에 모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의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지속가능한 교육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개인과 사회의 안녕, 웰빙을 지향합니다. 왼쪽 2018년 버전에서의 역량 개념이 이후 변혁적 역량 개념으로 소개가 됩니다. 영어 원문으로는 Transformative Competency인데요. Transform의 의미를 케임브리지 영영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사물이나 사람의 외모, 성격을 완전히 바꾸다. 특히 이를 통해 사물이나 사람이 개선되도록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혁적 역량은 곧 최종고 시대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총론의 시안이 나온 자료인데요. 미래시대의 불평등과 사회분열,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실행력과 변혁적 역량이 강조되는 시대에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이 더욱더 분명해져야 하고 교육과정의 혁신 및 새로운 교수학습에 대한 교사교육의 재정비도 필수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과정에서 말하고 있는 변화와 혁신의 수준보다 OECD가 명시한 transform의 의미는 앞서 사전적 의미에서 살펴보았듯이 완전히 바꾸다의 의미이며 이를 통한 보다 강력한 개선과 개혁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변혁이란 어디서 나올까요? 창조는 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에서 또 다른 유를 창조합니다. 변혁의 역량을 창조할 힘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개인의 행동하는 변혁적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기본이 되어야 하는 요소로 지식, 기술, 태도와 가치에 관하여 OECD 자료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왼쪽 두 번째, 교육
교육부 자료에서는 이 스킬을 기능이라고 번역하셨지만 저는 기술로 해석하겠습니다. 영어에서 기술은 연습하고 연마하여서 개인에게 숙련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기술과 태도와 가치를 함양하며 역량을 기르는 것은 유아와 교사,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미래 시민의 자질이자 지속가능한 교육이 향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 자체는 우리 유아교육에서 말하는 요소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지식의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식은 4가지 지식을 포함합니다. 학문적, 간학문적, 인식론적, 절차적 지식입니다. 지식이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개별 학문의 지식인데요. 이러한 개별 학문의 지식을 쌓은 이후에 융합을 통한 재창조를 의미하는 간학문적 지식의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즉, 개별 학문 분야의 지식 습득은 역량 형성의 기본이자 필수임을 의미하고 있지요. 유아교육의 일상 속에서도 유아가 각 영역의 기초적 지식을 다지면서 그 위에서 생각하고 탐구하는 힘이 차근차근 길러져야 합니다. 나아가서 OECD 러닝 프레임워크는 핵심 기초로 전통적인 문해력인 리터러시와 수리력 이외에도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건강 리터러시 이렇게 총 5가지를 꼽았습니다. 지금 교육부 자료에서 보여지는 것은 3가지이지만 실제로 5가지 핵심 기초를 꼽았고요. 5가지 중에서 4가지 개념이 리터러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러한 문해력, 리터러시에 대한 강조는 현재 총론에 시안이 나온 2022년 개정 초등교육과정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1학년에 입학하고 나서도 한글을 잘 읽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따라서 1학년 한글 해독 시수가 강화되고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국어과 시수가 34시간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2019 개정누리에서의 의사소통 영역과 1학년 국어과의 유초 연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2017년에 한 연구에 따르면 유초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71.1%의 유아교사 그리고 79.2%의 초등교사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현행 우리나라 교육은 유치원, 초등학교로 연결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에 대한 연계성 측면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8월 우리의 뜨거웠던 여름의 현장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지금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입학연령 하향 논쟁이 교육부 장관님의 8월 초 발표와 함께 시작되었는데요. 그에 앞선 바로 직전이에요. 7월 29일자 교육부 업무보고 문서가 있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도록 국가 책임 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쓰여져 있지요. 우리 유아교육이 지금까지 노력해온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이러한 제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유아교육의 현재 만 5세 교육과정이 국가가 기대하는 이러한 지금 질 높은 교육의 수준을 맞추고 있지 못한 걸까요? 초기 학습 결손이 문제라면 유아교육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해야만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육부에서 언급한 동등한 교육의 개념 또한 미래 시대에 재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OECD 2030 미래교육과 우리나라 2022년 개정교육과정 역시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를 제안했는데요.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던 토드 로즈는 equal opportunity, 즉 동등한 교육 기회를 주장하던 과거의 시대에서 이제는 equal fit의 시대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유아교육의 전통은 보편적인 발달 경향 내에서
유아 개개인의 차이를 항상 중요시 여겨왔기에 이는 다른 학교 급관과는 구별되는 유아교육만의 고유성이자 특수성이었습니다. 지금의 유아교육은 보편적 평균의 틀을 뛰어넘어서 유아 개개인의 이퀄 핏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적 상호 지원의 교육을 더더욱 강조하고 있고요. 전 국민적 반대로 지난 8월 초등연령 하향화 논쟁의 불씨는 꺼졌습니다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읽어내고 미래 변화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지난 여름 그 슬로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유아교육은 어린이의 신체 발달을 위해 실외놀이 시간, 자유놀이 시간의 균형 있는 배분에 힘써 왔고 놀이 중심 그리고 유아 중심의 교육을 늘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라는 옹호만으로는 이 시대를 설득할 수 없고 일부의 우리 또한 납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놀이는 유아교육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유아교사는 놀이의 경험만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 초등교육 과정에서도 이미 놀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시안에서도 즐거운 생활의 성취 기준에 놀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의 옹호, 그 슬로건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옹호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대상을 두둔하고 편들어 지키다 또는 무엇을 찬성하는 주장을 변호하는 것이라고 사전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유아교육의 옹호자인가요? 그렇다면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라는 옹호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유아교육기관은 사실 노는 곳만은 아닙니다. 유아교사는 놀아주는 사람만은 아니죠. 놀이는 본질이 아닌 우리 어린이들이 잘 배우기 위한 성장의 수단입니다. 놀이 중심으로 배우는 것이지 놀이가 유아교육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림을 그린다고 예술가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내가 아이와 놀아주었다고 유아교사인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그 정도면 된다고 아이들에게 마음을 다했다고 안심하고 위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교육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시대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변화된 지식과 기술과 가치를 배우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때 우리 안의 변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예술 철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의 실천에 관한 석사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유아교육과 예술교육이 참 닮았다는 건데요. 이 두 분야를 옹호하는 분들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해당 교육의 장점으로 대부분 정서와 감정의 영역을 언급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래의 가치를 위한 교육이다. 사랑과 아름다움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성장하게 하는 교육이다라는 옹호이지요. 정말 그러하며 또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핵심 연구소인 프로젝트로는 인지철학자인 넬슨 굿맨 교수님의 예술은 근본적으로 인지적인 과정이며 과학과 예술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라는 철학적 대전제 아래 1967년 설립이 됩니다. 그 후로도 예술 기반의 교육 실천을 통한 학습자들의 인지 발달 및 평가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요. 교육 내 예술에 관한 통합 전공을 만들게 됩니다. 해당 학과 설립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으로는 다중지능 이론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이 계십니다.
하버드 예술교육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제시카 호프만 데이비스 교수님께서 예술 옹호자들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평가하지만 예술은 그렇지 않아요. 정서를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뛰어놀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들은 시험 성적 같은 양적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옹호는 이후 옹호자들의 발목을 잡으며 예술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다시 활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예술은 좋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지금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지 않나요?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고 효용 측정이 안 되네요. 그림은 취미로도 즐길 수 있잖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 유아교육에서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놀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뭘 배우긴요. 많이 사랑해주면 되죠. 유아교육을 향한 우리의 옹호가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옹호가 우리의 전문성을 폄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유아교육의 미래를 위해 매 순간 진지하게 성찰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걸음걸음이 유아교육의 발자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유초연계 및 전이의 관점에서 이분법을 넘어선 유아교육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보고서인 OECD Starting Strong에서도 유치원과 학령기 교육 양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하여 보다 일원화된 연계된 접근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어린이가 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직면하게 될 새로운 환경으로의 전이에 주목하고요. 행정 및 교사 양성, 관련 규정 및 교육 과정에 걸쳐서 그 전이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에 관한 보다 일원화된 접근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국가와 문화권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학교화 현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함과 동시에 유아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는 점을 또 강조하고 있는데요. 즉, 학교 급 간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교육 과정으로 또한 연속체의 일부로서 두 교육 체제 간의 양방향성에 관한 그러한 관계의 변화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유초연계 관계의 변화에 대한 해외 사례를 노르웨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르웨이는 1960년대에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6세 어린이들을 위한 취학 전 학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97년부터 초등 입학 연령이 만 6세로 개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으로 이전의 유치원 교육 철학을 1학년 교실에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즉 1학년 교실에서도 유치원과 같은 자유놀이 중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읽고 쓰기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 환경으로 1학년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전이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놀이 중심의 1학년 교육이 초등학교 내내 지속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와 함께 놀이 중심의 1학년 생활은 읽기를 잘하지 못하는 어린이 비율의 증가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06년 이후 노르웨이에서는 어린이의 배우고 싶은 욕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학습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신국가교육과정이 도입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만 6세 아동이 읽기를 배울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이 되고요. 읽고 쓰는 지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2011년의 노르웨이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유초연계의 연속 선상에서 진행되어야 할 학습의 내용을 명시하고 유치원에서 학교로의 전이를 위한 노력이 국가교육과정 문서에도 강조가 되는데요. 나아가 전이 지원을 위해서 부모와 교사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소를 유치원 안에 마련할 것을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동시에 학교 입학에 필요한 기초 문해력, 기초 수리력에 관한 활동들의 지원이 유치원 내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노르웨이 대부분의 유치원에서는 만 5세반 대상의 어린이들을 위한 초등 전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초등 입학 전에 기초적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초등학교로 실질적 전이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 만 5세반의 일상생활 속에서 유초 연계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영국의 유아교육학자이자 이탈리아 레지오 재단의 고문인 피터 모스 교수님은 앞서 언급된 OECD 유아교육 보고서와 서구권의 학교급 간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유아교육과 학교교육의 미래관계를 3가지로 요약하여 제안하셨습니다. 첫째, 학교 준비를 위한 관계. 둘째, 강하고 동등한 동반 관계. 셋째, 만남의 장에 대한 비전의 관계. 이렇게 3가지인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유아교육과 학교교육 모두 사회적 변화에 대해 반응해야 하며 교육의 주체자 간의 관계 역시 시대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함께 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포스트 시대, 유초 연계와 전이의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의 역할과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 유보통합과 유초 연계의 전이 과정이라는 생애 첫 교육 단계에서 유아교육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과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만 5세반이라고 보편적으로 일컬어지는 유아들은 실제 우리나라 나이로는 6세, 7세,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8세 2개월까지를 포함하며 모두 유아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입니다. 이 시기에 유아들이 자신있게 유치원을 떠나며 성공적인 초등학교 전이를 경험하기 위한 유아교육의 지원은 우리의 책무이자 사회적인,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유아들이 두려움 없는 전이 경험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유아들의 격차 없는 성장을 유아교육이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유아교육 안에서의 변화와 변혁이 필요합니다.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경청하며 유아교육 과정이 변하고 유아교사가 변하고 유아교육 환경이 변해야 하고 나아가 법과 정책의 변화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짧은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8살 새싹이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온종일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엄마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나가서 뛰어놀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해야 하는데 혼자서 책만 읽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6살 가을이는 2자리 덧셈을 암산으로 척척 해내서 주변을 놀라게 합니다. 그걸 보신 이웃 아주머니는 말씀하세요. 아이고, 어린아이를 얼마나 사교육을 시켰으면 저렇게 하고 있을까. 아이가 놀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행하노. 그럴까요? 가을이는 놀지도 못하고 수학 공부를 억지로 해야 해서 불행한 아이일까요? 책만 읽고 있는 새싹이는 엄마 걱정만 시키는 아이일까요? 동영상 마지막에 나가 놀지도 않고 집에서 책만 읽고 있어서 엄마 걱정시키던 어린이가 사실 저의 어린 시절 모습인데요. 저는 집에서 책을 읽는 게 가장 신나는 놀이였거든요. 어린이는 놀아야만 한다는 옹호의 틀에 갇힌 것은 정작 우리 어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놀이와 학습에 대한 편견의 이분법은 변혁의 미래시대가 향하는 생성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발달의 평균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학습자 맞춤의 개별화 교육 지원이 미래교육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는 이 유아교육에서 이미 이전부터 실천해 온 것입니다. 유아들이 신체 운동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예술경험, 자연탐구, 사회관계의 영역에서도 즐거움과 몰입, 그리고 내면화의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린이에겐 놀이인 것입니다. 유아교육의 어느 한 영역도 유아를 위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메리언 교수님은 21세기 읽는 교수법, 읽기 교수법 두 가지 사이의 이분법적 논쟁은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개탄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발음중심 접근법과 총체적 언어접근법입니다. 발음중심 접근법은 음소와 글자의 기초를 가르치고 글자와 음소를 연결하고 문자 해독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총체적 언어 접근법인데요. 문자 해독의 명시적 지도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읽어주며 작품 속에서 단어를 배우고 스스로 해독의 규칙을 추론하게 하거나 아이의 상상력을 고취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식인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 한국의 유아교육 현장의 의사소통 영역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활동이 될 것 같은데요. 메리언 교수님은 이 두 접근법이 서로를 배척하게 된 것은 엄청난 실수임을 지적하시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실시했던 10년간의 메리언 교수님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서 아이가 읽는 법을 배울 때는 문자 해독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문학작품을 통한 몰입과 이해 역시도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간과되어 온 경향이 있는 문자 해독을 위한 요소들의 명시적 지도가 이르면 이를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이는 난독증과 같은 장애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유아들에게도 마찬가지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과학과 상상력은 어린이와 교사 모두에게 필요하며 이분법을 뛰어넘어 읽는 뇌에 관한 균형 있는 지식을 교사들이 현장에 활용할 때 어린이들은 상상력과 분석력, 이 모두를 활용하는 뛰어난 독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문학 중심의 총체적 접근법과 한글 해독이라는 이분법 사이에서 우리가 한 가지 틀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런지요. 아니면 그 두 사이 어디쯤 우리가 있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포스트잇 시대, 점점 넘쳐나는 지식 속에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읽어내고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하는 뇌는 변화됩니다. 어린이의 읽기 회로에 관한 지식은 교사의 읽기 지도, 우리에겐 의사소통 영역의 교수와 학습, 그리고 평가에 관한 건설적인 미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놀이와 학습, 유치원과 학교교육의 이분법을 넘어선 지속가능한 유아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세 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첫째, 어린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달의 지원을 위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공동의 협력자입니다. 비고스키는 어린이가 이미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어린이가 아직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무익한 일이라고 말하며 질 높은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은 발달에 선행하여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너무 과하거나 또는 너무 부족하지 않은 적기의 교육적 경험이 유초 연계 시기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둘째, 유아교육은 사랑과 돌봄, 놀이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언급한 질 높은 교육을 찾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유아의 교육적 경험이 즐거움 그 자체의 정서적 경험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레지오 접근법이 말하던 100가지의 언어를 통한 다양한 표상들이 재구성되는 연속적이고도 유기적인 교육적 경험 속에서 유아들은 각자의 강점을 발견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몰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린이의 인지적, 사회정서적, 언어적, 신체적인 질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 5세 허용한 논쟁은 잠잠해졌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우리 내부의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전이를 앞둔 시기에 만 5세 후반 그리고 만 6세의 어린이가 전이로 인한 교육과정의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유아교육 과정 내부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이퀄 핏의 미래 유아교육은 어린이의 지속가능한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유아 한 명 한 명이 능력 있는 어린이로 성장하기 위한 개별화된 교육 현장의 지원을 위해선 유아교육 시기 동안의 학습과 발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이것은 유아동의 지속가능한 교육적 경험을 위하여 유초 학교 급간에서도 공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의 삶은 수많은 포스트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발병이 우리 교육 현장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 현재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러한 원격 시스템이 학습에 유용한 매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 하버드대 교수이자 책의 역사에 관한 당대 최고의 역사학자로 미국에서 일컬어지는 로버트 단튼 교수님은 힌지 모먼트라는 용어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를 설명하셨습니다. 메리언 교수님은 단튼 교수님의 이 용어를 인지신경과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읽는 뇌 회로에 접목하는 통찰을 전해주셨습니다. 뇌과학에서는 뇌 회로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퇴화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을 넘어서서 우리 미래 세대들은 이전의 읽기 회로뿐만 아니라 디지털 읽기의 회로까지 양손잡이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어린이와 교사를 교육해야 하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인 힌지 모먼트에 우리가 서 있다고 메리언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힌지가 무엇인지, 영어의 힌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힌지는 한국말로 하면 경첩, 쥐돌이, 돌적이를 의미합니다. 그림을 보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익숙한 것이죠. 흥미롭게도 중국의 사상가인 장자 역시 힌지, 바로 그 문의 쥐돌이에 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문을 여닫기 위해서는 문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회전할 수 있게끔 중심을 잡아주는 회전축의 역할을 하는 지도리가 필요합니다. 문을 통하여 문의 안과 밖이 구분이 되지요. 예를 들어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분처럼 문의 안과 밖의 이분법적 구분이 가능해지는 것은 바로 이 지도리가 회전이 가능한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분법을 넘어 만남의 교류 공간이 되는 도추의 실천의 예로 뉴질랜드의 Transition to School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유아교육과 학교교육 양쪽에서 요구되는 핵심적 역량과 그에 관련된 학습과 배움의 기록들을 모아둔 학교 전이 포트폴리오를 각 학교 급간에서 상호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계의 지대가 아닌 도추와 같이 안과 밖을 넘나드는 교류의 장이 유초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과 밖을 넘나든다는 것은 모호함의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회전하며 멈추지 않고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경청하면서 대답하는 상호성을 의미합니다. 유아교사와 유아교육의 부단한 노력의 중심의 축에는 유아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강연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하는 물레의 모습입니다. 물레가 회전할 때 흙덩이는 정확하게 물레의 중심에 위치해야 합니다. 흙덩이는 물레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순간 땅바닥으로 내몰차게 나뒹굴게 되는데요. 빠르게 회전하는 물레의 역동성은 미래교육을 향한 유아교육의 힘찬 혁신과 전진을 의미합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물레의 회전 속에서도 흙이 중심에 잘 위치할 수 있게 도예가는 민감하게 쉬지 않고 손을 부단히 움직이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렇듯 숨가쁘게 돌아가는 물레 위에서도 흙이 중심을 잡고 균형 있게 돌아가는 상태를 장자는 천균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이란 자연스러움을 의미하고 균은 물레를 말합니다. 천균에서 편안해한다 라는 장자의 말이 모순처럼 들리시나요? 그러나 빠르게 돌아가는 물레와 같이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역동적 변화 속에서 교사들은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도예가의 손처럼 시대적 요구에 귀 기울이며 동시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전문성 신장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유보통합 및 만 5세 학제 관련 논쟁, 그리고 올해 최종고시될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OECD 2030에 이르기까지 미래교육의 방향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혁과 변화의 본질 속의 중심은 언제나 어린이입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가는 힌지 모먼트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모든 유아가 자신 있게 유치원을 떠날 수 있도록 그러한 성공적 전이를 지원하는 도추의 유연함을 담은 유아교육 과정 및 유아교육 실천이 미래교육의 첫 시작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의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도 천균의 상태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안정되고 평온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과거의 가르침에 유념하면서 현재의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분법을 넘어선 변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유아교육의 미래 시대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